아,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 미술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대부분의 신학을 하는 분들이 또는 성서를 연구하는 분들이 그 지식이 일천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 목사님 중에서 일찍이 기독교 미술사를 연구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많은 빛을 던져주신 임재훈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오늘 기독교 미술에 대해서 미술사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임재훈 목사님은 독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칼스루의 베델교회와 또 그게 게팅겐인가? 예, 그 감리교회에서 두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데요. 그러면서 유럽 기독교 문화예술연구원 원장으로 또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임재훈 목사님의 구원을 향한 기도, 미켈란젤로의 미술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아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좀 제가 그 양해를 구할 것은 얼마 전에 제 노트북에 이 카메라 기능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 얼굴을 같이 서로 마주 보면서 하면 좋겠는데 그냥 저의 그 줌에 있는 저의 프로필 사진으로 그렇게 참여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켈란젤로의 미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미켈란젤로 그러면은 대표적인 그 16세기 초반과 중반까지 활동을 했던 전성기 르네상스의 대가다 그렇게들 말을 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리고 짧게 한번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르네상스 전체 그 맥락 속에서 미켈란젤로의 위상은 어떤지 우선 그걸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화면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나요? 네, 르네상스. 예. 그 원래 르네상스라는 말은 그 쥐일 미셸레라고 하는 그 프랑스 그 역사가가 사용한 불란서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르네상스가 나타나고 시작된 것은 이탈리아였죠. 그 14세기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은 그 고전 고대,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한 고전 고대는 그리스 로마 중에서도 자신들의 조상들의 시대 로마 제국 시대의 문화가 다시 부활하고 재생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이 14세기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이 고전 고대의 부활, 회복, 재생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이태리 말이 니나시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던 14세기 인문주의자들은 르네상스라는 말을 몰랐던 거죠. 오히려 우리가 리나시타, 그럼 이제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 줄 미셀레라고 하는 프랑스의 역사가가 이스투아드 프랑스라고 하는 그 굉장히 여러 권으로 된 프랑스사 이 장서를 그 저술을 하면서 이탈리아인들이 니나시타라고 한 말을 떻게 이거를 이 불란서 말로 프랑스어로 표현을 할까 그러다가 그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 불어로 이태리어를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나타났었던 그 북유럽 르네상스 현상 중에 하나인 프랑스 르네상스를 자신이 보아내는 이 르네상스라는 이 독특한 불란서 새로운 신조어죠. 이걸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이웃에 있었던 이 독일어권에 있었던 그 스위스, 독일어권 스위스의 그 바젤 대학의 이 예술사가였던 야콥 부르카르트라는 분이 그디 굴투어 데어 르네상스 인 이탈리안이라는 그런 그 독일어 책을 저술하면서 불란서어로 되어 있었던 미셸레의 용어 르네상스를 그대로 가져다가 독일어 책에 쓰고요. 또 이 야콥 부르카르트의 그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의 문화라고 하는 책이 영어로 번역이 될 때도 역시 르네상스라고 번역이 되고 또 일본을 통해서 이 말이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르네상스라는 말이 마치도 영어 단어인 것처럼 또는 원래 그 미국에서 처음 쓰여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면서 온 세계에 아주 보편적인 그런 하나의 그 시대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로 쓰이게 되죠. 제가 굳이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용어가 어떻게 이 불어에서 이탈리아어에서 불어로 또 그게 독일어 학자를 통해서 영어권으로 그리고 온 세계에 퍼져나갔는지를 굳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 용어 자체가 이미 여러 유럽의 문화와 역사를 배경으로 형성되었고 그리고 또 이것이 오늘날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때의 문화 현상이 아니라 그 시작은 이태리에서 했지만 그 서유럽 전반의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굉장히 보편적인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용어의 변천사를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14세기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 이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라고 하는 그런 이었습니다. 여기 화면의 왼쪽에 있는 이 붉은색 망토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분인데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근데 이 페트라르카가 그 사실은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 당대 14세기 인문주의자들이 살았던 자기의 시대를 현대라, 그러니까 컨템포러리 에러죠. 그리고 자기들의 조상들의 시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만 컬처 중에서도
특히 로마 제국의 시대를 고대라 그렇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페트라르카라고 하는 분이 자기들의 시대 그 현대와 조상들의 시대 고대의 그 중간에 중간 시대가 있다. 또 미들 에이지즈 독일말로 이 다스 미텔알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페트라르카가 처음으로 그런 역사적인 인식과 자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시대에 대해서 그 이 더 미들 에이지즈라고 하는 이 중간 시대, 다스 미텔 알터라고 하는 이 중간의 시대라고 하는 말을 이 한자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 14세기 인문주의자들의 시대 현대와 과거 조상들의 시대 고대 가운데 있는 시대라 그래서 중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 된 번역이죠. 근데 사실상 중세라는 말 자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페트라르카는 아니었고 자신들의 시대 현대와 조상들의 시대 고대를 단절하는 암흑의 시대가 있었다. 암흑의 시대 천년이 존재했다. 그래서 이 세콜리 부이라고 하는 이태리어 말로 이 중간 시대가 그 암흑의 시대라 이렇게 개념 규정을 지었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영어로 다크 에이지즈라고 하는 암흑의 시대 중세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세라고 하는 말을 처음 쓴 이는 그 교황청의 교회 사가였던 이 플라비오 비온도라고 하는 그 역사가였습니다. 메디움 에붐이라고 하는 이 중세라는 말을 처음 고안해낸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중간 시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과 자각을 최초로 한 이는 페트라르카였고 그 중간 시대의 성격은 그 암흑의 시대다. 그래서 찬란한 우리 조상들의 고전 고대 시대가 오히려 쇠락하고 타락한 시대니까 다시 새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14세기 인문주의자들은 암흑의 시대라고 페트라르카가 인식한 그 중세를 뚫고 나갈 새로운 시대의 모델과 비전을 어디에서 찾았냐면은 바로 그 자신들의 조상들의 시대, 이 그리스 로마, 그 중에서도 자신들의 직접적인 조상인 고대 로마 제국의 그런 어떤 고전주의를 다시 부활하고 재생하는 미나시타에서 어떤 새로운 시대의 동력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4세기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의 시대가 지나고 15세기 초기 르네상스와 16세기 전성기 르네상스에서 이탈리아에서 있어서의 그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그 고전 고대를 다시 부활하고 재생시키는 그 미나시타 부활과 재생에 주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세계사나 또는 문화사 시간에 공부했던 르네상스는 15세기와 16세기에 나타난 이 그리스 로마 문화의 이 그리스 로마 고전 문화에 그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배운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르네상스가 지향한 것은 단순히 고대의 부활과 재생이 아니라 낡은 시대의 중세를 해체하고 저들이 꿈꿨던 새로운 시대, 근대를 지향하는 것, 이게 사실은 르네상스의 원래 정신이고 또 르네상스인들이 지향했던 것이죠. 지금 화면 공유가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는데요. 예, 갑자기 뭐가 확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화면 공유가 중지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럼 지금 제가 얘를 눌러야 되나요? 계속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네네, 네. 그, 그런데 사실은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이 추구했던 그 새로운 시대, 근대라고 하는 시대의 구현은 어떤 고대를 다시 부활시키고 재생하는 것에서 구현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종교적인 사회였던 중세가 해체되려면은 어떤 종교적인 사고 구조, 종교적인 언어, 즉 어떤 신학적인 그런 새로운 개념에 의해서 중세를 넘어서서 근대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르네상스인들이 추구했던 근대의 지향은 오히려 루터에서 시작되어진 종교 개혁을 통해서 르네상스 정신이 완성되어집니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제가 굉장히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요것들을 우리가 주목을 할 때 이제 미켈란젤로의 예술을 우리가 이제 좀 더 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르네상스라고 할 때 그 프로토 르네상스 막 어떤 꿈틀꿈틀대면서 어떤 르네상스의 정신이 싹트기 시작했던 르네상스 여명기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1300년대입니다. 그 14세기죠. 그 시기를 이태리인들은 트레첸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첸토라는 말은 그 영어의 그 센츄리와 어원을 같이 하는 이태리 말인데요. 100이란 뜻이에요. 1300년대인데 앞에 천은 떼고 트레첸토 즉 300이라고 하는 말로 그 이 르네상스 여명기를 이태리인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트레첸토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단테, 성 프란체스코, 또 르네상스 회화를 연 조토 뭐 이런 이들을 들 수 있습니다. 기회가 닿으면은 다음에 왜 이 트레첸토를 연 이 중에 성 프란체스코가 중요한지 이것도 다음에 한번 좀 더 자세히 같이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1500년대 어울리 르네상스, 초기 르네상스, 이태리 말로는 꽈트로첸토라고 합니다. 건축 분야에서의 브루넬레스키, 조각에서의 도나텔로, 회화에서의 마사초, 보티첼리 이런 분들이 어울리 르네상스에 굉장히 알려진 대가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16세기 전반까지 로마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하이 르네상스, 전성기 르네상스, 이 칭퀘첸토 시기의 3대 대가가 우리에게도 그 이름이 친숙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근데 이 세 사람 말고도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성기 르네상스의 예술가들은 대략 이렇게 그 세 분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미켈란젤로는 전성기 르네상스의 그 3대 대가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6세기 전반의 전성기 르네상스는 굉장히 짧게 수명을 달리하고 그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그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그 과도기, 그 전환기에 등장했던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걸로 16세기 후반은 곧 대치가 됩니다. 전환이 됩니다. 왜 전성기 르네상스,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전성기 르네상스가 단명하고 바로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예술사조, 새로운 문화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바로 이 3번 전성기 르네상스와 6번 매너리즘 사이에 그 간격이 존재했던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성기 르네상스를 마감시키고 매너리즘을 도래하게 한 그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1000년 동안 단일한 문명을 가져왔던 중세 사회가 해체되면서 근대가 도래했을 때 오늘날에 우리가 봤을 때는 중세 천년이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시대가 그렇게 도래했다. 뭐 그렇게 그리고 또 종교개혁이 어떤 근대의 도래의 단초를 제시했다. 뭐 우리가 이제 후대니까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 당대를 살았던 당대인들은 엄청난 정말 우주가 붕괴되는 것과도 같은 큰 시대적인 격변과 혼란을 느꼈습니다. 하나의 단일한 체제였던 1000년 동안 지속한 단일 문명이었던 중세가 붕괴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는 것은 당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쇼크였고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그 굉장한 당혹감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성기 르네상스 그 후대에 살았던 종교개혁 이후에 살았던 유럽인들은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오늘날에 우리가 보면은 뭐 목이 굉장히 길고 또는 신체가 아주 이상하게 휘어서 해부학적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왜 인간의 인체 묘사를 저렇게 했을까 또는 구도라든지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정말 그 어떤 이상한 방식으로 표현한 그런 매너리즘 미술 또 그런 예술 현상 이것은 사실은 그 중세가 마감되어지고 급격하게 도래한 그 종교개혁 이후에 근대 사회를 맞이했던 아직은 중세인들이었던 저들의 어떤 혼돈된 혼란된 세계관 그게 이제 예술로 표현된 게 매너리즘이었던 거죠.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하는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우리가 보통 미켈란젤로 또는 조금 길게 해서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라고 부르는 이 르네상스인은 사실은 미켈란젤로 디 로도비코 부오나로티 시모네 라고 하는 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줄여서 그냥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이렇게 부르죠.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는 레오나르도와 함께 아주 전형적인 대표적인 우오모 우니베르살레 르네상스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우오모 우니베르살레 르네상스인이라고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오늘날에 지금 현대 사회는 굉장히 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현대 사회가 분화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사회학적으로 조명하니까 막스 베버잖아요. 근데 이렇게 철저하게 분화되기 이전이죠. 사실 르네상스가 아니 미켈란젤로가 살았던 그 15세기와 16세기는요. 그렇기 때문에 만능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화가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건축가이기도 하고 조각가이기도 한 그런 우오모 우니베르살레 보편적으로 모든 것들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뜻인데 오늘날 우리 말로 번역을 하자면 만능인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런 아주 전형적인 르네상스인이었고요. 그래도 그중에 그리고 특히 이 미켈란젤로는 신학적인 소양도 굉장히 깊었습니다. 나중에 작품을 볼 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에, 그 가톨릭 신학에도 물론 굉장히 조예가 깊었으며 특히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로마 교황청 안에 형성되었던 그 아주 그 젊은 사제들 사이에서 형성되었던 이 그리스도 중심주의 이건 굉장히 이렇게 중세 신학과 교황 중심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가진 로마 교황청 안에서 종교개혁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의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또 그게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두 번째 피에타에 그게 나타납니다. 신학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미술가로 그를 좀 국한해서 보자라면은 그 말러 빌트하워, 그러니까 화가 조각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각가인데 그림에도 회화에도 굉장히 익숙한 그런 화가 조각가다. 이 독일말로 된 말러 빌트하워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뭐 조금 좀 매끄럽지 않지만 조각가인데 그림도 그릴 줄 아는 그런 조각가다. 이게 사실은 미켈란젤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죠.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할 때 조각가였는데 그 시스나 성당에 이런 천장화인 그런 천지창조라든지 또는 그 전면에 있는 제다나 최후의 심판 이런 그림을 이 그림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그 그것도 프레스코 기법으로 그림을 그린 분이다. 그의 천재성이 여기서 나타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조금 좀 잘못된 표현이죠. 미켈란젤로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이분은 화가 밑에서 그림 공부를 정식으로 했고, 근데 그 중에서도 건축가, 조각가, 회화 중에서도 특히 조각에 집중했던, 그러나 그림도 굉장히 잘 그린 화가, 조각가였던 분이죠. 아까 제가 르네상스 3대 대가를 레오나르도와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그렇게 세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 셋이 다 그 피렌체를 거쳐갔습니다. 15세기 초기 르네상스가 발생한 피렌체를 거쳐갔지만 레오나르도는 곧 그 밀라노에 가서 활동을 했고 또 프랑스 왕의 초청을 받아서 프랑스에 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밀라노에서 제작한 레오나르도의 대표작 그 모나리자를 프랑스 왕실 화가로 초청될 때 그걸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오나르도의 모나리자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유가 생애의 그 전성기 말년을 레오나르도는 프랑스 파리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라파엘로는 태생 출신도 피렌체 사람이 아니었고 그러나 피렌체에서 그 거쳐갔습니다만 그는 원래가 우르비노 출신이고 주된 활동을 로마에서 교황청 전속 화가로 예술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렌체를 다 거쳐가긴 했으되 실제로 피렌체에서 자랐고 또 피렌체의 정신 속에서 정말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고 청년기를 보낸 정말 피렌체의 정신을 온전히 다 함유하고 있으며 어떤 그 피렌체의 예술혼을 그대로 담지한 이는 미켈란젤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세기 후반의 미술사가였던 사실은 근대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최초의 미술사가인데 조르도 바사리는 미켈란젤로야말로 피렌체의 위대한 영혼이다. 미켈란젤로야말로 피렌체의 아들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에 대한 최고의 어떤 영광스러운 칭호는 오히려 교황청의 교황들이 어, 미켈란젤로는 신과 같은 존재다. 라고 한 그 일 디비노라고 하는 칭호입니다. 이 디비노라고 하는 말은 보통 우리가 그 우리 신학하신 분들이 익숙한 그 MDV 할 때 그 디비니티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같은 어원을 가진 그런 그 저기 데우스라고 하는 말의 어떤 형용사 활용어인데 그러니까 신적인 뭐 그런 뜻이에요. 디바인, 디비노. 근데 Recording 그 in progress. 앞에다가 그 정관사 더를 붙인 거죠. 이태리 말로 일 디비노. 그러니까 굳이 영어로 이거를 번역을 하자면 더 디바인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다. 그런 그 칭호를 교황들이 미켈란젤로에게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예술이 가지고 있는 이 테리빌리타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이 테리빌리타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그런 그 경이로움, 경이로움이 주는 무서움 이런 거거든요. 어떤 신적인 메시지, 성경이 말하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복음적인 메시지를 그의 예술이 선포하고 있고 그의 예술 작품 앞에 있을 때 교황들이 여러 가지로 그의 작품을 통해서 어떤 신적인 음성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예술을 가리켜서 일 디비노라고 하는 칭호를 교황들이 부여한 이게 미켈란젤로의 예술을 우리가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칭호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레오나르도는 이분도 그 모든 미술 분야에 심지어는 과학에까지도 굉장히 능숙한 르네상스인이었지만 그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사실들을 그 평면에 다시 구현한 회화를 미술 중에 최고의 미술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미켈란젤로는 회화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3차원의 용적인 이 현실 세계를 2차원의 평면에 재현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원근법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구성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3차원의 영역을 2차원의 평면에 재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히려 3차원의 용적을 가진 예를 들어서 인간의 인체를 그대로 3차원적으로 표현하는 조각이야말로 진정한 미술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는 회화를 최고의 미술로 여긴 반면에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진정한 미술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켈란젤로를 조각가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는 그 16세기 전반에 있었던 전성기 르네상스 시대에 활동을 했고요.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그의 생애 생몰 연도를 위에 봅니다.
1475년에 태어났으니까 벌써 그 16세기에 들어서서는 25세가 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술가로서 이미 어떤 예술가로서의 그런 교육을 다 마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때였죠. 그러니까 전성기 르네상스를 살았고 그 사망한 연도가 1564년이니까 전성기 르네상스를 해체시킨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한 매너리즘 시대에도 역시 활동했던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작품에 보면은 전성기 르네상스의 정신을 잘 반영한 그런 작품도 있고 고전주의와 이상주의적인 그런 경향의 작품도 있고 또 이미 현대 미술에 어떤 반초를 놓았던 매너리즘의 정신이 반영된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종교개혁과 또 종교개혁의 반동으로 등장한 카운터 리포메이션, 이 반 종교개혁, 독일 말로는 그걸 게겐 레포르마치온, 그러니까 그 레포마치온을 개겐했다. 독일어로 된 그 개념어가 굉장히 이게 더 확실하게 들어오죠. 종교개혁을 반대해서 개겐해서 등장한 어떤 반종교개혁 시대, 뭐 트리엔트 공예라든지 이런 걸 다 미켈란젤로가 거쳤고요. 그러니까 예술사적으로 볼 때는 전성기 르네상스와 매너리즘, 그리고 교회사적으로는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 시대를 그걸 다 몸으로 겪으면서 그 시대를 호흡했던 예술가였고요. 또한 보통 그 영 미켈란젤로, 그러니까 나중에 원숙해지기 전에 성숙해지기 전에 초기 젊은 시절에 미켈란젤로의 어떤 사상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대립되는 것이거든요. 메디치 가문이 연구했던 또 연구소까지도 설립해서 추구했던 신플라톤주의와 또 이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당시 피렌체의 그 종교개혁가였던 사보나놀라의 어떤 개혁 사상, 이 두 가지 모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교황청에 가서 로마에서는 교황청에 있었던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크리스토 센트리즘, 그리스도 중심주의 이거는 종교 개혁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교황청 내부에 있었던 그 젊은 사제와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났던 가톨릭 교회에 대한 개혁 사상이거든요. 이 영향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5세기 말과 16세기 후반 유럽 역사에 있어서의 최대의 격변기에 그 예술을 추구했고 그걸 작품으로 형상화한 예술가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작품 안에서는 유럽 역사 최대의 격변기에 과연 인간의 구원은 무엇인지 구원을 향한 어떤 그의 영혼의 궤적과 흔적이 그의 작품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작품을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그 피에타, 사실은 제가 피에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피에타들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의 일생에서 추구했던 어떤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영혼의 궤적이 나타난 세 개의 피에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소개한 제목으로 삼았던 그 영혼의 영혼의 구원을 추구한 미술,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들,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잠깐만 이걸 보면은 미켈란젤로는 피렌체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 그곳에서 미술 교육을 받았죠. 어, 그런데 그에게 영향을 미쳤던 메디치 가문의 양자로 입양돼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메디치 가문이 추구했던 어떤 그리스의 고전 조각을 연구한다든지 그리스 신화를 사상적 기본으로 하는 고전적 이미지를 추구한 이 켄타우로스의 싸움. 이게 이제 미켈란젤로의 최초의 작품 중에 하나인데 어떤 그
초기 르네상스가 추구했던, 그리고 프로토 르네상스 시기에 피렌체 지식인들이 추구했던 어떤 그리스 로마의 어떤 고전 고대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이제 사상가들, 철학가들, 문학자들은 그걸 이제 이념적으로 언어적으로 추구했다라면은 이제 예술가들은 그거를 어떤 예술적인 형상으로 그 사상을 조형함으로써, 그래서 사실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조형적인 언어죠. 인간이 갖고 있는 사고, thinking, 사고와 이념과 사상을 어, 눈에 보이게 조율하는 게 미술이잖아요. 그게 미술의 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미 어떤 프로토 르네상스 시기나 얼리 르네상스 시기에 추구했던 이런 어떤 그리스 로마 고전 고대를 그리스 신화를 작품으로 표현하는 고전적 이미지를 통해서 초기 작품이 표현했고요. 또 하나는 신플라톤주의가 신학적으로 반영되어진 그 메디치 가문에서 그 설치했던 그 신플라톤주의 연구소,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계단의 성모라고 하는 이런 신학 기독교적인 작품, 이 두 가지가 미켈란젤로의 미술에서 계속해서 같이 나타납니다. 이제 나중에 그의 작품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해서 나타나죠. 그 미켈란젤로를 메디치 가문의 양자로 들인 이가 로렌초 데 메디치라고 하는 15세기 피렌체 그 도시국가의 최대 정치가였습니다. 그런데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메디치 가문이 그 상업과 금융업을 했던 오늘날로 치면 국제 무역에 종사했던 그런 가문이었는데 중세가 저물어가는 거를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세가 저물어 갈 때,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곧 도래할 텐데, 그러면 새로운 시대의 이념은 무엇일까? 새로운 시대를 열 비전은 무엇일까? 그 14세기의 피렌체의 그 인문주의자들은 고전 고대 그리스 로마의 고전주의를 다시 회복하는 거에서 새로운 시대의 이념을 찾은 반면에 로렌초 대 메디치는 굉장히 깨어 있었죠. 선각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그 12세기 르네상스 이후에 등장한 그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입각한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다시 재발견하잖아요. 중세 사회가.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에서 그 보여지는 것처럼 그 신플라톤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중세 사회와 중세 교회가 쭉 전개가 되어 오다가 12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재발견하면서 중세 교회의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입각한 신학으로 전환됩니다. 그 완성태가 아퀴나스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신학 대계죠. 그거는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로 중세 신학을 다시 재정립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주의판 중세 중세 카톨릭 신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메디치는 저런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다면은 뭐를 가지고 새로운 시대 준비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수 있고 개척할 수 있겠냐? 이분은 뭐 상업을 하는 분이니까. 근데 이분은 그 신플라톤주의에 그 주목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맘때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 시대 때는 플라톤 철학을 그리스어로 읽지 않았어요. 라틴어로 번역된 걸로 봤는데
이 메디치 시대에 와서 이 노렌조 데 메디치가 피렌체 공의회를 그 후원인이 되면서 실제로 비잔틴 제국의 신학자들이나 사상가들, 철학가들이 피렌체를 방문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실제로 그리스어로 된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접하고 그런 신플라톤주의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중세 신학을 재구성해봐라. 그래서 이 마르실리오 피치노를 통해서 이분도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있잖아요. 역시 카톨릭 사제였는데 이분을 통해서 신플라톤주의에 입각한 그 새로운 신학을 재구성해 보라고 이 메디치 가문에서 개설한 그 연구소에 그런 프로젝트를 줬어요.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메디치 가문에 입양돼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낼 때 바로 이 마르실리오 피치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신플라톤주의적인 사상적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그것이 그의 작품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 신플라톤주의의 대가였던 피치노의 시대에 와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사보나놀라라고 하는 그런 그 포와 레포마토와 그러니까 얀 후스나 저 루터 이전의 개혁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롤라모 사보나놀라가 피렌체에서 굉장히 많은 사상적인 영향을 미쳤고 실제로 피렌체 사회를 장악해서 신정 통치도 했더랬는데 미켈란젤로 역시도 사보나놀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두 개의 사상이 굉장히 대립되고 상반되지만 그것을 다 품고 있는 게 미켈란젤로였던 거죠. 어, 피렌체에서 주로 활동했던 미켈란젤로가 로마에 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에타상을 제작하게 된 동기는 굉장히 아주 인테레산트, 아주 그거 흥미롭습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왜냐면은 미켈란젤로가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였기 때문에 당시의 어떤 정치인들 또 재력가들이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 시대의 조각을 어, 수집하는 게 컬렉션하는 게 그게 이제 당시 당대의 어떤 권력가들, 재력가들의 취미였는데 미켈란젤로가 그 일종의 어떤 좀 용돈을 좀 벌어보려고 어, 그 로마 시대의 조각으로 잠자는 큐피트르 그 조각을 어 그러니까 모조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작품이 아니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작품이 아니고 16세기의 젊은 미켈란젤로가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게 로마에 있는 한 추기경에게 팔려가는데 결국은 그것이 그런 그리스 로마 시대 작품이 아니고 16세기에 만든 작품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판명이 돼요. 근데 그 추기경이 미켈란젤로의 그 실력을 알아보고 그를 로마로 불러와요. 로마로 불러와서 음, 그런 다른 좀 제대로 좀 작품을 만들어 봐라 해서 만든 게 그의 생애에서의 로마 일기에 제작됐던 바로 바쿠스라고 하는 이런 조각입니다. 예. 이 작품은 지금 피렌체에 있죠. 그리고 이제 그가 그 위조해서 만들었던 그 작품은 그 진품이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쿠스를 본 그 프랑스 대사로 와 있었던 교황청의 프랑스 대사로 와 있었던 그 추리경
그러면 이런 고전주의적인 그리스 로마 작품보다도 어떤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은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피에타입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미켈란젤로는 이런 그리스 로마풍의 고전주의 경향의 작품과 기독교적인 이런 신학적인 내용을 담은 작품, 이 두 가지를 다 그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제작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사상적, 이념적인 토대로 이 마르실리오 피치노와 사보나놀라 양쪽에 다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상적으로나 또는 기법이나 여러 가지 제작 양식에 있어서 이미 훈련돼 있는 미켈란젤로로서는 로마에 와서 첫 번째 만들었던 이 바쿠스 말고 어, 음, 이 오늘날 우리가 이 피에타라고 부르는 음. 어떤 전성기 르네상스의 정신을 정말 온전히 구현한 어떤 이런 고전주의와 이상적인 미를 제대로 표현한 이런 피에타를 만드는 게 미켈란젤로에게는 그렇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만든 임, 작품이 임재훈 목사님, 네네 이제 좀 정리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피에타까지 왔으니까. 네네 예, 좀 정리를 좀 해서 나가는 말 쪽으로 한번 좀 시도해 보시죠.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앞부분을 조금 좀 왜냐하면 이게 다 목사님들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신학적인 배경이라든지 시대적인 교회사적인 배경 이런 걸 제가 좀 많이 했어요. 예, 네, 미술 자체보다도. 근데 좀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짓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어떻게 보면은 불려온 거죠. 자기가 만든 그 모조 작품에 대한 책임 때문에 불려왔던 미켈란젤로가 프랑스 추기경의 의뢰에 의해서 이 피에타를 제작을 하는데 이 작품에 보면은 전성기 르네상스가 추구했던 어떤 고전적인 또 이상적인 미가 아주 온전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성기 르네상스의 정신을 완성한 작품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과 바로 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이 두 가지로 보는데 작품 제작 연도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이게 지금 15세기 말 16세기를 바라보고 레오나르도의 최후의 만찬이 제작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거는 예, 1501년에 완성됐으니까 예, 16세기의 예술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그 전성기 르네상스가 추구했던 어떤 고전주의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잘 담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구도인 삼각형 구도를 사용합니다. 그 삼각형 구도 안에 수평으로 놓여 있는 그리스도의 시신과 또 수직으로 앉아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성모가 이렇게 이게 수평과 수직이 교차하면서 삼각형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굉장히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게 이제 전성기 르네상스의 조화로운 구성, 그거를 대표하죠. 이런 삼각형 구도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보통 느끼는 것은 마리아의 표정이나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것 같은 그리스도의 얼굴 표정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유미적이고 고요한 아주 평온함, 예. 그리고 아들 그리스도를 상실한 어머니 마리아의 슬픔을 어떤 비탄으로 그리고 아주 고도로 승화시킨 어떤 평온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 두 분의 얼굴 표정에서도 우리가 그런 고요함과 평온함을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안정된 삼각형 구도가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작품이 우리에게 평온함을 주는 것입니다. 음, 근데 미켈란젤로는 우리에게 어떤 평온함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완벽한 삼각형 구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우리가 잘 보면요. 굉장히 가녀린 젊은 표정으로 되어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가녀리고 길쭉한 이 얼굴과 달리 어깨를 보시면은 어깨의 폭이 가녀린 얼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앉아서 다리를 벌리고 있는 자세인데 사실은 이마만큼 이렇게 양 무릎을 벌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전 시대에 독일에서 제작되어진 이 피에타 레트겐의 슬퍼하는 어머니 마리아가 갖고 있는 이 무릎폭, 이게 사실은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이죠. 근데 여기 지금 이 이 피에타 상이 가지고 있는 이 벌어진 이 무릎 폭은 사실은 이거는 이만큼을 벌릴 수도 없고 또 억지로 이만큼을 벌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치마폭으로 감싸면서 아주 세련된 치마폭의 주름을 통해서 예, 우리가 그걸 별로 느끼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어깨폭이 지나치게 벌어졌다든지 무릎이 정말 해부학적으로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벌어졌다든지 하는 느낌을 못 갖게 그렇게 아주 이렇게 완벽한 삼각형 구도를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데 이 안정감은 어떤 아들 그리스도를 상실한 어머니의 이 슬픔이 인간적인 슬픔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은 어 뭐라고 할까요? 이미 그 어떤 섭리 가운데 어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떤 사명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러면서 마리아가 아들을 잃은 슬픔을 표현하되 그 슬픔을 어떤 비탄으로 어떤 유미적인 고요함으로 승화시키는 그 슬픔에 대한 표현이 여기 이 왼쪽 손을 이렇게 왼쪽 손바닥을 펼치고 있는 이런 걸로 지금 표현을 한 거죠. 당시 그 16세기 전반기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직자들은 이 작품을 보고 완전히 경탄을 하고 대단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종교개혁 직전에 중세 유럽 교회의 어떤 상황은 굉장히 어떤 격변기를 앞둔 위기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런 위기의 상황을 어떤 예술적으로 그런 것들을 소화하고 승화시키면서 사실 승화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눈 감게 하는 어떤 시대적인 그 위기와 모순을 체제 내화시키는 바로 그런 어떤 교회가 제시했던 메시지, 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리고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가 암흑시대라고 표현한 그 중세 말기의 그 혼탁한 시대상 속에서 그거를 이런 하나의 어떤 섭리라든지 숙명으로 승화시키는 이렇게 마리아의 펼쳐진 선을 통해서 음, 현실의 고통과 아픔과 모순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고, 아니,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체득하거나 인식하거나 실천을 유발시키지 않는 바로 그런 교황청의 메시지에 가장 부합하는 작품이 이 작품이라고 그렇게 본 거죠. 음, 그래서 당시 16세기에 이 작품은 굉장한 아주 인기와 호평을 누리게 되고요. 음, 오늘날에도 로마 교황청의 본산인 베드로 대성당에 들어가자마자 그 입구 오른쪽에 지금 뭐 그게 유리로 가려져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 작품이 놓여 있는 것은 내내 바로 종교개혁 직전에 중세교회 신학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 네. 작품이 지금 로마 교황청 베드로 대성당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의 얼굴을 보면은 아들 그리스도가 33세인데 어머니의 얼굴은 오히려 더 젊거든요. 음, 이것은 그 단테 신곡에 나오는 그 음. 베아트리체? 음,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그 어머니 그 동정녀 어머니 음, 당신의 아들의 딸이라고 하는 그 단테의 표현을 구현한 거고요. 음, 어머니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성. 이게 이제 나중에는 카톨릭 교회에서 이터널 버지니티, 영원한 동정성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화까지 되는데 바로 그 어머니 마리아의 그 영원한 동정성, 그거를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사실은 이게 예술적으로도 위대한 작품이다만 중세 카톨릭 교회의 종교개혁 직전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신학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로마 카톨릭 교회 신학을 그대로 표현한 작품인 거죠. 예. 근데 이 피에타의 원조는 사실은 그 독일의 라인란트 지역에서 발생한 이 피에타 르트겐입니다. 이 독일 나인강 지역에서 이런 피에타상들, 이 페스퍼상들이 많이 제작이 됐는데 여기 보면 어머니의 슬퍼하는 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죽은 그리스도의 목이 지금 신경이 다 죽었으니까 시신이니까 이렇게 목이 이렇게 꺾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잠자는 고요한 마치도 곧 잠에서 깨어나는 부활을 예시하는 듯한 이런 그리스도의 평온한 표정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시신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죽은 그리스도의 시신을 무릎에 안고 있는 어머니의 표정도 이게 사실적입니다. 이게 왜 이런 작품이 제작됐냐면은 그 14세기에 있었던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간 그 패스트, 흑사병이 창궐할 때 사실은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막 자기의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들의 몸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면서 죽어가는 그런 시신들을 앞에 두고 절망감에 빠졌던 독일의 특히 라인강 유역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이렇게 처절한 슬픔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이 고딕 사실주의 작품을 보면서 어떤 마리아의 아픔과 자신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동일시하면서 역설적으로 위로를 받았던 것이죠. 네, 이러한 고맙습니다. 그 고딕 사실주의의 처절한 아픔을 표현하는 것은 역시 오늘날에 이제 지금 프랑스 슈트라스부르크에서 가까운 꼴마르에 있는 이 작품인데 사실 이게 이때는 여기가 독일이었고요. 신성 로마 제국의 한 부분이었고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처절한 아픔을 표현한 것에서 이게 이제 독일인들이 갖고 있는 고딕 사실주의에서의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예술로 표현한 그것은 현실의 세계에서의 시대적인 위기와 모순을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이 독일적 사고가 예술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아주 그 호평을 한 이가 칼 바르트였고요. 칼 바르트가 지금 여러분들이 김대영 목사님. 보시는 네. 네, 그런데 이 작품을 제작을 한 것은 초기 그 젊은 예술가였던 미켈란젤로가 로마 카톨릭 교회 신학을 이제 그대로 작품적으로 표현한 건데 이제 나중에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기도 하고 원숙해진 다음에 그가 제작한 작품이 바로 요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피렌체 피엔타 지금 이게 피렌체에 있는데 피에타 반디니라고 하는 작품인데 요거는 원래 자신의 그 묘에 어떤 묘비와 함께 그 묘에 설치하는 조각으로 설치하려고 제작을 했는데 이것은
어, 뭐라고 할까? 초기에 있었던 그 가톨릭 교회의 신학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교황청 안에 있었던 그런 그 그리스도 중심주의, 루터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의 그리스도 중심주의를 작품으로 표현한 게 크라나흐의 이런 루터가 설교할 때 회중들 중심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거든요. 요것처럼 요 작품에 보면은 이것도 피에타인데 마리아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은 그리스도, 달리 표현하면은 잠자고 있는 교회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인의 자화상인 조각가의 모자를 쓰고 있는 니고데모가 그리스도의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일으켜 세우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 중심주의를 표현했고요. 여기서 보면 마리아는 저 뒤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에타라 하더라도 초기의 피에타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피에타죠.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 3일 전까지 미켈란젤로 그 끌과 정을 놓지 않았던 그 작품인데 피에타 논단일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건 지금 밀라노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그 매너리즘의 예술적 경향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마치 또 오늘날의 현대 미술가도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것도 우리가 피에타라고 부르는데 피에타 논단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고요. 뒤에 마리아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는 게 확실히 나타나 보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제작한 이 피에타 논다니니에 보면은 오히려 마리아가 죽은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에게 오히려 기대 있는 의지하는 심지어 엎여 있는 것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 어, 음, 미켈란젤로는 초기에 카톨릭 교회의 신학을 충실하게 반영했던 이 작품에서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어, 그리스도의 몸을 일으켜 세우는 이 피에타 피렌체를 거쳐서 마지막 생애 말년에는 오히려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는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 매달리는 이런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이 작품 속에서 비로소 영혼의 평안함과 구원의 안도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나중에 끌어안고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음, 어머니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끌어안는 것처럼 이 조각상을 끌어안고 어, 세상을 하직했죠. 음, 2022년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 또 이태리에 관광객들이 안 오니까 피렌체 박물관에서 이 세 개의 작품을 이 노마의 피렌체에 밀라노에 있던 작품을 한 군데에 모아서 그 전시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음, 지금은 다시 다 흩어져서 원래 자리로 가 있는데 음, 그때 이 세 개의 작품이 한 자리에 모였던 음, 미켈란젤로의 3대 피에타 그것을 이렇게 한 장면에 담은 당시 그 전시의 도록 그 음. 안내 포스터입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